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BMO에 이어 최근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캐나다 올샌드의 부활을 기대한다며 선코, CNQ, 그리고 MEG 에너지 같은 올샌드 회사 주식을 내년에 괜찮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적했습니다. 헤비 오일에 대한 멕시코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감소할 거고, 그동안의 수송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새 석유관을 건설 중이고, 지난주 캐나다 총리 트리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캐나다의 새로운 청정 에너지 기준 범위에 액체 천연 화석 연료는 포함했지만 고체 및 기체 연료는 제외한 걸 세 가지 주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개선된 비용 구조와 자본 규제로 인해 더 큰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셰일 업체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현금을 쏟아부어서 유전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하지만 오일샌드 광산의 특성상 많은 투자 없이 수십 년간 꾸준한 생산량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둔감되는 셰일보다 더 나은 현금 흐름을 보이면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시장 가치 기준으로 가장 큰 8개의 오일샌드 생산업체는 3분기에 총 1.4빌리언 달러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상위 8개 회사의 163.7밀리언 달러에 비해 매우 좋습니다. BMO 몬트리올 은행은 멕시코의 주력 제품인 마야 헤비 오일의 수출이 향후 3년 동안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WTI 유가에 대한 캐나다 오일 WCS 가격 할인을 배럴당 현재 10불에서 12불대에서 5불에서 7불대로 좁힐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CS 캐나다 오일의 수요는 오펙 국가들이 오일샌드와 유사한 헤비오일 등급의 생산량을 줄인 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일샌드 업계도 잠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높은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은행과 투자자가 어깨를 기피할 수 있고, 건설 중인 파이프라인은 현재 잠재적인 법정 투쟁으로 인해 시간 지연과 정치적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초에 캐나다 올샌드 업체인 PGF를 620밀리언 달러에 인수한 코나 리소스를 보유하고, 최근 어썸 올샌드와 적대적 인수 시도에 휘말린 사모펀드 회사인 WEF의 CEO인 아담은 최근 인터뷰에서 유가가 여전히 너무 낮아서 매력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 원유업체들 생산량이 하루에 약 2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석유의 최전성기는 지나갔고 이제 오일샌드의 시대가 올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정유업체인 선코어와 쉘은 에널캔과 제휴하여 캐나다 케벡주에 바이오 연료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공장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첨단 바이오 연료와 재생 가능한 화학물질을 만들 것입니다. 20만 톤 이상의 비재활용 폐기물과 목재 폐기물을 전환하여 연간 1억 2,500만 리터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얄 더치 쉘은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멕시코만 해양시추와 정유소 그리고 가스 계약 등의 임페어먼트 차지를 포함해서 대충 3.5빌리언에서 4.5빌리언의 자산 상각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쉘의 재생에너지 부분에 일부 최고 경영진들이 회사가 얼마나 빨리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사임했습니다. 그 중에는 에너지 전환 전략팀 리더가 포함되었고 해양 풍력 부분의 부사장도 곧 회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 내 바이오 연료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저탄소 사업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류와 석유가 계속해서 거대한 현금 창출원이 될 것이라며 천연가스 사업부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류 사이에 분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쉘은 최근 7월에 매각 계획을 발표 후 아직 구매자를 찾지 못한 루이지애나 컨벤트에 있는 가장 큰 정유소를 휘발유 정제 마진 악화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쉘의 CFO는 6개 정유소와 화학 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을 매각할 계획이라면서 매각 측면에서 현재 시장이 좋지 않아서 팔리지 못할 경우 폐쇄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2019년부터 화학 사업에 초점을 맞춘 다운스트림 비즈니스로 구조조정을 예고한 후 올 2월에 캘리포니아 마르티네스의 정유소 및 물류 자산을 960밀리언 달러에 팔았습니다. 최근 다운스트림의 정제 마진 문제 등으로 BBF 에너지는 뉴저지 폴스보로의 정유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고,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에 있는 공장도 5월부터 휴무 상태입니다. 홀리 프렌티어도 와이오밍에 있는 정유소를 닫았고, 마라톤 페트롤리움 역시 캘리포니아 마르티네스와 뉴멕시코 갤럽에 있는 두 정유소를 폐쇄하기 시작했으며, 칼카슈의 루이지애나 남서부 레이크 찰스 정유소는 계속 휴무 중입니다. PSX 필립스 66 또한 2023년에 캘리포니아 아라이오 그란데에 있는 정유소를 폐쇄할 계획이고, 샌프란시스코의 정유소는 재생연료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스 애틀란틱 정유소는 최근 알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어빙 오일과 거래가 막판에 깨진 후 정제소를 다시 매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유소는 전등 스위치가 아니며 폐쇄 및 재가동에 매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고려하면 얼마나 현재 정유소 상황이 안 좋은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블루나이트 에너지 파트너스는 최근 원유 터미널 비즈니스를 북미 최대 미드스트림 업체인 엠브리지에 132밀리언에 팔았고 송유관 비즈니스도 CVR 에너지에게 팔았습니다. 참고로 칼 아이컨이 소유한 CVI와 VA에는 기본적으로 정유소지만 공기에서 수소와 질소에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소 비료 제조가 낮은 마진과 높은 비용으로 고생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인수합병을 통해 판매량을 늘려서 낮은 마진을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이 작년에 한번 CVI를 팔려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CVI나 VAN을 언제 팔지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CVI는 재생 디젤 프로젝트에 110밀리언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1년 중반에 완공될 예정인 위누드 정유소는 연간 약 1억 갤런의 재생 디젤과 600만 갤런 이상의 재생 가능한 나프타를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 최대 독립 정유업체인 VLO는 3분기 실적에서 총 464밀리언 달러 손해를 기록했지만 재생 디젤 사업으로 1년 동안 3배가 증가한 184밀리언 달러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2억 7,500만 갤런의 용량에서 2022년까지 연간 6억 7,500만 갤런으로 증가시킬 목표로 올해 성장 프로젝트 지출의 40%를 재생 디젤에 투자했습니다. 재생 디젤 생산량은 올해 약 7% 정도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라며 2025년까지 전체 디젤 생산량의 5% 정도 생산할 거로 예상합니다. 재생 디젤을 태우면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 기존 디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0에서 80%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정유소는 몇 번의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재생 가능한 디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감론에도 불구하고 재생 디젤 사업은 몇 년 안에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사업인 만큼 연방과 각 주의 인센티브 없이는 본질적으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의회나 캘리포니아가 자기 적자 상황 때문에 보조금을 낮춘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더 많은 정유소가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충분한 주방용 기름과 동물성 지방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환경에 관한 주정부의 압박으로 아마존, 월마트, UPS 같은 물류 대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재생 디젤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렇듯 바이든 행정부와 선진국들의 미래 키워드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것에 동의하든 안 하든 투자자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하는 건 사실상 객기이고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는 사이클 반등을 노리고 석유 주식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 환경 관련 또는 전기차, 자율주행, 원격 의료 같은 미래를 대변하는 주식도 포트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